최근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런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금융시장을 흔들고 글로벌 경제에 불황의 그늘을 안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이 어려운 우리 경제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지는 이 소득 양극화와 또 가계비 부담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최 교수님, 연준의 그 FOMC의 지난달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부터 좀 우선 짚어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9월 17일까지 몇 가지 사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사록이 나왔고요. 예. 23일 날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잭슨홀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8월 30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를 정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9월 17일 날 또 FOMC에서 금리를 또 정하거든요. 네네. 요 네 가지의 사건이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전 세계적인 통화의 흐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번에 나온 걸로 봐서는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회의록에서 지금 밝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이거 좀 더 세게 나가줘야 되는데 더 많이 인하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 경기 국면 중간에서의 정책 조정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이 아니다. 예. 그리고 미리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더 보겠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 의원들이 굉장히 동의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 시장이 알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항감이 예.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2명이 반대한 걸로 예.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로 금리가 거의 가까운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것이 이런 금융시장과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진 회의록이 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좀 안 좋네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 인하 기대감이 분명 있지만 FOMC 연준에서는 선을 좀 다소 긋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 교수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최근 이 금융시장이 그 이른바 아래 공포라 그러죠. 휘청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의사록이 지금 이렇게 공개된 뒤에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장중에 또 발생했는데 좀 이 현상을 어떻게 요즘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장기금리가 말이죠. 한 10년 있다가 이제 내는 금리랑 지금 당장 내는 거랑 우리가 오래 놔두면 금리 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니까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금리 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근데 연방준비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굉장히 걱정돼 죽겠어. 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있어. 지금 이런 어떻게 본다면 시장과 연방준비은행이 서로 다르게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네.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연방준비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별거 아닌 걸 생각하는데 네.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장기금리랑 단기금리랑 서로 역전이 되는 예. 그게 한 5번 있었는데요. 그 5번마다 매번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온 겁니다. 네. 그 경기 침체라는 게 뭘까요? 실업이 막 발생하고 그리고 사실은 특히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데 비해서 연방준비연은 심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마다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수반됐었다. 이런 지적을 또 이번에도 이런 현상을 쉽게 넘어갈 수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아까 조금 전에 향후 벌어질 그 주요 금융 일정을 좀 짚어주셨잖아요. 일단은 23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금융계 안팎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통해 좀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딱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을 보고서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그건 시장이 바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뭐 애매모호한 방향성만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뒤쪽에 지금 더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기 교수께서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연준의 과거 의장들이라든가 연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18년부터 5번째 했지만 지금은 2008년부터 경제학에서 비전통적인 방법이 양적 완화로 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따라서 이게 지금 수 주 내지 수개월 가야지만 이것을 정확한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아직은 내릴 부분이 없다. 근데 이제 사실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연준 특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보다 더한 적은 연준이다. 1% 연내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다시 하라. 압박을 굉장히 강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자체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경기 부양을 원하는 트럼프와 연준의 독립성과 향후의 안정적인 그 오퍼레이션을 위한 파월 의장의 그런 의지가 예. 굉장히 붙어서 나오는데 저는 후자 쪽이 조금 더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슈퍼 비둘기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경기 지표를 봐가면서 우리가 적절히 조정을 하겠다. 예.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예. 격한 반응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미국의 어떤 객관적으로 보면 경기 지표가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 침체 공포는 아닌데 네. 문제는 앞으로가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전망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아마 이 연방준비가 이래 생각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중국과 너무 싸워가지고 불확실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하는 부분은 예. 연방준비은행의 몫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당신 자신이 경제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 아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네. 제가 볼 때는 연방준비은행이 자기 나름대로 이 스탯을 가져가지 않을까. 단 하나 예는 뭐냐 그런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예. 경제 다 지금 막 내려앉아요. 그럼 세계 경제 전체를 미국이 고민해야 될 시점. 현재는 미국 경제만 가지고는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네. 충분히 좋아. 근데 세계 경제가 지나치게 나빠서 그게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그때서는 제가 볼 때는 연방준비은행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분의 머릿속에는 아니 세계 경제에 전부 불확실성 가져온 장본인이 누군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 아니냐는 거죠. 본인의 정책적 스탠스를 좀 지키면서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네, 왜냐하면 어떤 연방준비엔 연방준비의 독립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정도 미국 경제가 이 상황이라면 구태여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그렇게 네네. 막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오직 문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나 예. 세계 경제 불확실성인데 이 많은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인한다고 한번 보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예. 지금 워싱턴이나 월가에서 뭐냐면 트럼프하고 파월 의장하고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재정 적자가 무지무지하게 났습니다. 감세도 해야 되고 또 재정 지출이 많아지니까. 예.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선거하려고 그러면 2조 달러 SOC 지금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채 발행을 무지무지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몇 년 후에는 그러니까 단시간에 1년 후에는 양적 완화가 필수적인데 그때는 제롬 파월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지금부터 막 사이좋게 가면은 한쪽으로 몰리니까 예. 선명성 이 싸움을 하고 있다. 둘이는 짜고 치고 분명히 교감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눌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예. 걸 봐서는 사실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사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내부적인 그런 그렇죠.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래 공포는 비단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제 또한 침체 우려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실제 여러 경제 지표도 침체 위험을 경고하고 있죠. 사실은 이 경기 침체 걱정은 지금 미국의 걱정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의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경기 침체가 맞냐 안 맞냐, 예. 그리고 언제쯤 올 것인가 예상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아직은 아니야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이런 걸 한번 계산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거를 지표를 실업률 가지고 한번 볼까? 예.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쌈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만들었는데, 쌈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현재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년도에 그 가능성이 10%였답니다. 예. 근데 이 쌈이 한 거는 한국에 40% 된다 그래요. 4배가 뛰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실업률 통계 지금 뭐가 우리가 빠져 있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실업률 속에는 예를 들어 이러면 불안전한 취업자들, 예.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정말 단기 알바로 해가지고 실업률을 많이 가렸지 않습니까? 만일 그까지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미국 연방준비은행 기준의 4배가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는 거고. 공식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위험 요소도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를 들어 미국의 실업률 통계와 우리나라 통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실제로 우리한테 피부로 오는 거는 뭐냐 그러면 미국과 똑같이 장기 국채, 네. 그다음에 우리 1년짜리, 3년짜리 단기 국채의 금리를 비교했더니 거의 비슷한 거예요. 수렴하고 차이가 있죠. 안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현재 이 경기 침체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가지는 순간 역전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아까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한국의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년보다 4배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장단기 금리가 거의 격차가 안 났다는 이야기는 예. 아주 임계점이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리도 우리 경제의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지적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이뿐만 아니라 독일 등 이 주요국의 마이너스 성장, 또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또 최근에 홍콩의 대규모 시위, 뭐 최근에 불거진 동시다발적인 이 변수 또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 요인이긴 하잖아요. 네, 지금 아주 정확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거기다 플러스 우리 반도체 경제가 지금 뭐 경기가 예. 부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지금 미국이 122개월 지금 뭐 확장기에 들어갔다 122개월이면 이제 꺾일 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발 경제 침체의 우려, 그리고 중국 경제랑 사실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동조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삼각 파도로 예.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터키 이런 데는 뭐 미국이 금리 내리기 전에 먼저 내려서 선제적으로 예. 딱딱 맞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뭐 눈에 띄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분들이 안 나타나서 걱정인데요. 저는 제일 우려하는 건 홍콩 사태입니다. 홍콩 사태가 뭐 지금 홍콩이 금융의 허브이기 때문에 예, 금융적인 흐름이 막히는 거 플러스해서 지금 이 뇌관이 어디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DLS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ELS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에서도. 근데 홍콩 H 지수에 걸려 있는 ELS가 42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그게 깨지면 이것이 촉발하는 금융계의 충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온다 하면은, 이건 진짜로 뭐 지금 조금만 건드려도 예. 휘청휘청하는 분위기에서 이런 큰 파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사태 굉장히 지금 두려움을 갖고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금융상품도 ELS가 상당히 거기 42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8천억 이 수준이 아닙니다. 네네. 따라서 이 문제는 홍콩 부분들은 진짜 평화적으로 잘 끝나야 될 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홍콩 사태를 이 금융시장에서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다. 그 근거를 또 따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또 이달 말이죠. 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 8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전망에 다소 무게가 지금 네. 실리고 있죠. 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이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좀 네. 얼마나 보고 계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8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난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7월 달에. 그리고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지금 특별히 경기가 이렇게 회복될 기미가 없다는다.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지금 뭐 지난달에 금리 인하, 또 8월 달에 금리 인하,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예.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당장의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예.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예. 그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8월은 적어도 없다. 만일 이게 될라 그런다 그러면 뭔가 상황 변화가 생기고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저 똑같은 지적을 드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통화 정책 하지만 자 그러면 정부가 재정 정책 하잖아요. 그다음에 정부가 구조 정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은행 총리 그만할 수 있죠. 재정 정책 저 좀 잘 쓰세요. 재정 확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부담 너무 주지 마세요.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막 금리 막 내리는데요. 만일 가계부채가 지금도 뭐 그냥 어마어마 1,500조 왔는데 예. 그럼 뭐 나중에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한국은행 총리는 자기 책임감을 느끼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하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뭐 가계부채 문제가 나와서 얘기인데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마저 다시 속도를 높인다면 금융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하느니 가계부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2분기 가계신용잠정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죠. 최 교수님,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주춤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는 빠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없죠. 그다음에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좀 올랐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소득 증가율이라든가 특히 또 경제 성장률보다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되는데요. 사실 예. 이제 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내는 분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예. 지금 경험을 했죠. 그다음에 한화, 이 원화가 굉장히 약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외국 자본의 한국 엑소더스 탈출이거든요. 네. 지금 원화 약세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특히 이제 뭐 금리 이런 문제에 어떤 예. 큰 어떤 우리의 생각에 미치는 정책적인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지금 그 방식대로 그 수식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2,200조에 정말 1,700조에 1,556조의 예. 가계부채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금융 자산으로 봐서는 2,200조 정도의 또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 뭐 우리 평균적으로 내면은 가계 부채 아직은 그렇게 우리가 뭐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조금 여력은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계의 그 실물 경제 동향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죠. 가계 동향 자료도 좀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 네. 가계 동향 이 소득 부문을 봤을 때 네. 이번에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좀 어떤가요? 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5.3배라 그러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역사상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소득 격차. 네, 그렇게 벌어지는 게요. 사실 지금 이번에도 내용을 보면요.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우리 1분이라고 부릅니다. 예. 1분위 계층에 일해서 버는 소득, 근로소득이요. 무려 15%가 빠질 거예요. 예. 이제 그걸 어떻게 보전했냐면 정부가 이제 다른 보조금 줘가지고 그걸 우리 이전 소득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그걸 9% 올라가서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하는데 상쇄시켜 왔던. 금을 얻고요. 네. 근데 반면에 제일 소득 계층이 높은 계층을 우리가 5분이라 그럽니다. 이 5분위 소득은요 전체 소득이 한 3% 늘었어요. 근데 일해서 버는 소득은 4% 늘었습니다. 4%가 뭐 이렇게 많아?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10% 늘면 100만 원 늘죠. 100만 원짜리가 10% 늘면 10만 원 늘는 겁니다. 예. 격차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사실 이 1분위 가장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쭉쭉 예. 올라가고 그다음에 좀 고소득 쪽에 있어 가지고는 좀 차라리 그대로 제자리 하는 게 네네. 훨씬 나라 전체로 보면 건전한 건데. 바람직한. 네. 네. 지금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돼 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정부가 누굴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려운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뭐 그냥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뭐 근로소득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일자리 튼튼한데 아주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쭉쭉 올라가고 사실은 이 이번에 통계를 이제 보면서 저는 야 이제는 우리가 진짜 정부가 도대체 우리한테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담고 네.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 저소득층 얘기 말이 나와서 그런데 네. 이번에 뭐 오늘 보도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저소득층 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배경에 뭐 자영업자의 몰락을 지적하는 상황들이 좀 많은데 경기 상황 또 고용 여건 이런 부분과도 모두 맞닿아 있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근로소득이 지금 뭐 18.5%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자리가 없거나 52시간 때문에 일할 시간이 떨어졌거나 예, 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2.5시간 정도가 시간이 떨어지고요. 일자리 뭐 없어진 건 뭐 말도 못하고요. 근데 그거를 받쳐준 게 뭐냐면 공적 이전 소득이 33.5%예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정부 보조금 같은. 보조금. 네. 그게 33% 올랐는데 더욱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공적 이적 소득이 33% 올라갔는데 5분위 소득이 제일 많다는 부분에서는 40.5%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차별로 주는 거예요. 예, 예. 이 뭐 1분위, 2분위가 아니라 연세만 넘어가면 그대로 줬다는 그 방증이고요. 예. 또 놀라운 소득은 3분위가 지금 재산 소득이 123%가 늘어요. 재산 소득이라는 게 자기 뭐 금융 거나 네. 또는 이제 땅의 임대료 받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번호가 나왔어요. 3분위라는 그 계층에서 어떻게 123%가 나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30대, 40대에 지금 상용 일자리 없어지는 건데요. 네네. 그것들이 나오는 게 사실 4분위의 소위 말하는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20% 나와요. 예. 등등 했을 때 경기 악화와 또 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지금 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이 이 표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알아셔야 될 부분은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표본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지금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예. 내년에는 이 표본이요. 지금은 2인 이상이거든요. 예. 가구당 1인 이상으로 바뀝니다. 예. 또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갖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견분기하고 비교를 하셔갖고 어떻게 트렌드를 가는 것만 눈여겨 보시는데 일단 이상한 숫자들이 요번 2분기 숫자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떨어지는 율이 좀 올라갔어요. 예. 그걸로 굉장히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준비를 했던 그런 징조들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정부에서 통계를 마사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결국 김 교수님, 방금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오류 현상, 정부가 그동안 계속 돈을 풀어서 소득 주도로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이 지표가 결과적으로는 이 소득 통계를 봤을 때는 거꾸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 결국에는 정책 실패의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지 않겠어요? 네, 예. 뭐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예. 이제 그만하라고 한 이야기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정부는 계속 강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통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예. 소득주도 성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했다라면 정부가 조금 더 지켜봅시다. 라 그런다라면 그래요. 한 번 더 보자고. 이렇게 예.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지금 2년하고도 3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라 한다라면 빨리 정책 전환해야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말이죠. 예, 2년 예. 사이에 30% 이렇게 높이는데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로 뭐 정말 돈 많은 기업들에서 부담하라 그런다면 또 괜찮아. 근데 문제는 다 자기도 정말 살기가 어려운 영세 기업들이나 자영업한테 부담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저임금 문제는 정부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말 살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 보고 해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도 뭐 52시간으로 갔는데 그게 68에서 52시간이면요. 한 번에 25% 줄인 겁니다. 너무 빠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경우가 막 이렇게 부작용이 나다 보니까 누가 희생양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전 노동조합도 있고요. 대기업에 다녀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예 그런 혜택이 없는 이런 영세기업이나 자영업 이런 사람들 경우는 네. 그냥 모든 부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 계층한테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사실 정의롭지 못한 거고요. 또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이 고용 구조가 특이합니다. 자영업, 그다음에 4인 이하 영세기업들 비중을 합치면요.
우리나라 근로자 2명 중에 1명이 거기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 300인 이상 그래가지고 대기업 여기 일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알고 예. 소득주도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는 끝으로 정책 보완 과제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진단이 좀 나왔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좀 전체적으로 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가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는 모든 게 안 됩니다. 지금 뭐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이 통계 지표가 나오는 거는 간단하게 네 자로 정리하면 수소불이거든요. 수출이 잘 돼야 네. 소득이 늘어나고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악순환이 노동비용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의 고리를 깨줘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노동계의 생산성,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예. 우리는 여기서 계속 이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이 묻어나는 언급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